장모님 칠순이라 못 가요. 남편의 빈소 앞에서 아들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10년을 홀로 병수발하고 2억 원을 쏟았는데 장례식엔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 도착한 재산세 고지서엔 제가 모르는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층짜리 상가 건물, 소유자는 저였고 임대료는 수년간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노후를 위해 남긴 재산을 아들이 몰래 가져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장미자 72세입니다. 최근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듣는지 정말 궁금해요. 자,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3일 새벽 4시 15분 휴대폰 진동이 베갯맛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엔 중앙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손이 먼저 떨렸고 전화를 받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오늘 새벽 3시 4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아마도 이런 전화를 수없이 했을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10년을 매일 면회 갔던 남편이 이제 정말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옷을 챙겨 입으며 아들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고 나서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새벽에 왜요? 태준아,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만 들리다가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미안한데 저희 이번 주말에 장모님 칠순 크루즈 탑승이거든요. 이미 다 예약해놨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뭐? 장례는 사흘 정도 하시잖아요. 저희 월요일쯤 들어올게요. 그때 가면 되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태준아, 아버지 장례식인데. 엄마,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 칠순인데 저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장례비는 보낼게요. 탁,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새벽 어둠 속에서 제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형식적으로라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간호사 2명이 남편의 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10년 동안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야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족분은 부인께서만 오셨나요? 네, 저 혼자요. 간호사가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사망진단서와 원무과 정산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성당 장례식장 2호실 앞에 고 장덕수라는 명패가 걸렸습니다. 빈소엔 국화 한 다발과 영정 사진만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60세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했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향을 피우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날 남편이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부른 건 저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운 것도 재활치료 일정을 짠 것도 요양병원을 알아본 것도 전부 저였어요. 아들은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라며 병원 일을 떠넘겼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요양비는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정부 지원을 빼고도 매달 180만 원이 나갔고 10년이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 연금과 제 노령연금을 다 쏟아부었고 나중엔 적금까지 깼어요. 아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줬는데 그것도 석 달에 한 번씩 밀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찾아왔어요. 제 나이 또래인 그녀는 10년 동안 남편을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10년을 매일 오셨잖아요. 김 선생이 제 손을 잡았고 그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조문객은 그녀와 옆집 할머니 단 2명이었어요. 친척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남편 친구들은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후 3시 빈소는 다시 텅 비었습니다. 국화꽃 향기만 공간을 채웠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안 왔어요. 장모님 칠순이 더 중요하대요. 속으로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나왔고 플라스틱 의자에 삐걱거림만 답했습니다. 저녁 6시 원무과 직원이 정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총 요양비 2억 1,400만 원 중 아들 명의 납부액은 1,2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종이를 접으며 모서리를 정확히 맞췄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밤 9시 빈소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전부 제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혼자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혈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켰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크루즈는 지금쯤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샴페인 잔을 들고 칠순을 축하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그 옆엔 제가 없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화환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아들이 과연 제 노후를 챙겨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8시 30분 빈소 앞에서 국화꽃 향을 맡으며 앉아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주무셨어요? 잠이 오겠어요. 의자에서 좀 졸았죠. 김 선생이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10년 동안 남편을 씻기고 먹이고 돌본 흔적이었어요. 아드님은요? 크루즈 탔대요. 장모님 칠순이라고. 네. 김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입을 다물었어요. 아마 10년 동안 병실에서 많은 가족을 봐왔을 겁니다. 오는 가족, 오지 않는 가족, 와도 5분 만에 가는 가족들을요. 어머님 10년을 매일 오셨잖아요. 비 오나 눈 오나 명절에도 설날에도. 이런 며느리 본 적 없어요. 며느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해서 35년을 며느리로 살았고 남편이 쓰러진 뒤 10년은 간병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 옆엔 저처럼 헌신하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버텼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려? 어머님이 매일 오시니까 환자분도 오래 버티신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요. 김 선생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엔 근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세요. 장례비 만만찮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어려우실 텐데. 받으세요.
어머님, 혼자 다 치르시면 안 돼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돌려눕혀준 손이었어요. 혈육보다 더 가까이에서 남편을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옆집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는데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계셨어요. 미자 씨, 아침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먹어야지. 기운 차려야 해요. 할머니가 김밥을 펼치며 앉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고 단무지 노란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김밥 한 줄을 직접 집어서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아들은 언제 와요? 월요일쯤 온대요. 월요일? 오늘이 금요일인데? 처갓집 행사가 있대요. 할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자 씨,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살았는데 말이야. 당신처럼 남편 뒷바라지 잘한 사람 못 봤어. 맨날 병원 가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또 병원 가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혼자 빈소 지키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김밥을 삼키는 게 힘들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뭐가 고마워?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기대고 사는 거지. 오후 1시 원무가 박 과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정산 내역이 정리됐다며 확인 서명을 부탁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가장 위에 큰 글씨로 총 납부액 2억 1,43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납부자별 내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미자 배우자 1억 9,232만 원, 장태준 아들 1,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이면 120개월인데 아들이 넣은 돈은 한 달에 평균 10만 원이었어요. 약속한 대로 넣은 적도 없었고 석 달씩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남편 연금 130만 원, 제 노령연금 50만 원을 다 쏟았고 나중엔 적금 5천만 원까지 깼어요. 서명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박 과장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종이 모서리를 정확히 맞춰 접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장미자.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드님 분도 오시나요? 공동 부담자 서명이. 아들은 월요일에 온대요. 아, 그러시군요. 박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10년 일하며 수없이 본 풍경이었겠죠. 혼자 모든 걸 짊어진 보호자와 형식적으로만 이름을 올린 가족들을요. 오후 3시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선생과 박 할머니가 돌아간 뒤 남은 건 국화꽃 향기와 에어컨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정산서를 다시 꺼냈어요. 1억 9,232만 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살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남편을 돌보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장모님 칠순이 아버지 장례보다 중요한 게 그게 아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순서였어요. 저녁 6시 장례식장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역국과 흰 쌀밥이 나왔는데 입안이 텁텁해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엔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태준이가 어렸을 때 저희도 저렇게 밥상을 함께 했어요.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저는 반찬을 더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손주를 못 낳는다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을 때 아니면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밤 9시 빈소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고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SNS엔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 보였어요. 크루즈 갑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장모님을 중심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들, 샴페인 잔을 든 손들, 행복한 칠순 파티라는 해시태그.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김 선생이 남기고 간 봉투를 만졌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의 까칠한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박 할머니가 싸준 김밥 냄새가 아직 가방에 남아 있었고 정산서는 접힌 채로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김 선생, 3년을 이웃으로 지낸 박 할머니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이 외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냉담함보다 컸어요. 영정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일어서는 게 힘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키운 게 아닌데.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화꽃잎 하나가 또 바닥에 떨어졌고 주워서 다시 화환에 꽂았어요. 혈육보다 낯선 이들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슬픈 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발인이 끝난 사흘 뒤에 우편함에서 찾아왔습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지하 대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노란 봉투 하나가 비좁은 우편함에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발신자는 서울시 은평구청이었어요. 재산세? 저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 반지하는 월세였고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예금 통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고지서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가장 위에 납세 의무자 장미자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주소가 보였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45-7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녹번동 245-7번지. 우리가 30년 전에 살던 집 주소였어요.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단층 집, 태준이를 낳아 키운 그 마당 있는 집. 15년 전 재개발로 철거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재산세 고지서가 올 수 있을까요? 고지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과세 대상 상가 건물 면적 1245제곱미터 층수 지상 12층. 손에 쥔 종이가 흔들렸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12층 건물이라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자리에 12층짜리 상가 건물이 서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제 명의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녹번역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15분을 걸었어요. 예전엔 이 길을 눈 감고도 다녔는데 지금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카페가 생기고 편의점이 들어서고 골목길은 포장도로가 됐어요. 옛집이 있던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타일로 마감된 12층 건물이었어요. 정면 간판엔 소망타워라는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 1층엔 편의점과 카페가 보였습니다. 2층부터 12층까지는 작은 창문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단층 집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가 떠올랐습니다. 태준이가 6살 때 감을 따먹으려다 넘어져 울었던 기억, 남편이 평상을 펴놓고 맥주를 마시던 여름밤.
그 모든 게 이 차갑고 높은 건물 아래 묻혀버렸어요.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엔 안내판이 있었고 층별 임차인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1층 GS25 편의점, 카페 달빛, 2층 세무사 사무소, 3층 부동산 중개업소, 4층 네일샵 미용실, 5층 학원 2곳, 6층 12층, 6층부터는 공실 표시가 많았는데 7층에 하나만 달랐습니다. 은빛달 한복. 손이 떨렸어요. 은빛달. 며느리 수진이가 운영하는 한복 매장 이름이었습니다. SNS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 사진들과 맞춤 제작 전문이라는 문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고 은빛달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한복들이 행거에 걸려 있었고 수진이가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 엘리베이터에 다시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복도 구석에 관리사무소라는 팻말을 발견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본인 확인되면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건물주님이시네요. 장미자님 맞으시죠? 네, 제가 건물주라고요? 네, 등기부에 장미자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15일자로 증여 등기됐네요. 2018년, 7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3년 뒤였고 저는 매일 요양병원만 다니던 때였어요. 증여 등기,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증여라고요? 누가 저한테 증여를 했나요? 남편분이신 장덕수님께서요. 여기 서류 보시면 관리소장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증여 계약서, 등기 서류,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까지. 손으로 쓴 서명이 보였는데 제 필체와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럼 임대료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임대료요? 잠시만요. 관리소장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대료는 매월 25일에 자동 이체되는데요. 계좌번호가 국민은행 62105. 그 계좌 예금주가 누구예요? 장태준님으로 되어 있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태준.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제 명의 건물인데 임대료는 아들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 계좌로 들어갔나요? 기록을 보니까 2019년 3월부터네요. 6년째입니다. 6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계산했습니다. 6년이면 72개월, 현재 임대 중인 곳이 편의점, 카페, 세무사, 네일샵, 한복 매장. 월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요? 월 임대료가 총 얼마예요? 지금 임대 중인 곳만 합치면 월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실이 많아서 예전보단 적은 편이에요. 750만 원. 6년이면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양비로 쏟은 돈이 2억인데 그 2배가 넘는 돈이 아들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혹시 위임장 원본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제 이름과 서명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미자의 삐침 각도가 달랐고 자의 마지막 획이 제 필체보다 짧았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네. 하지만 인감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종이 아래를 보니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서류에 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소망타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고 7층 창문 너머로 한복 매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노후를 위해 증여했다고? 남편은 쓰러지기 전 늘 제 걱정을 했었어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혼자서도 살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어쩌면 건물을 제 명의로 넘긴 건 정말 제 노후를 위한 거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 가져갔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대료를 자기 통장으로 돌렸어요. 6년 동안 5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면서 저한텐 한 달에 10만 원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요? 지금 회사인데. 태준아, 녹번동 소망타워 아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다가 당황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거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6년 동안 임대료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엄마, 오해야. 그건 엄마 노후 위해서 모아둔 거고. 그럼 왜 내 통장이 아니라 내 통장으로 받은 거야? 위임장은 누가 쓴 거고? 엄마, 지금 말로 하면 복잡해. 저녁에 집으로 갈게. 직접 설명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소망타워 간판을 다시 올려다 봤습니다. 12층 건물, 감나무가 있던 마당 위에 세워진 회색 건물.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아들이 몰래 가져간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미안. 급한 일 생겨서 내일 갈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은평구청 민원실로 향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이 3층 상담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고 책상 앞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연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테 없는 안경,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제가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건네자 윤 변호사가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임대료 내역. 5분 정도 서류를 검토하던 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위임장 직접 쓰신 거 아니시죠? 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도장도 제가 찍은 기억이 없고요. 필적 감정 받으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 내역. 6년간 총 5억 4천만 원이 아드님 계좌로 들어갔네요. 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고 숫자들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건물이 어머님 명의인데 임대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이건 횡령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건 어머님의 권리예요. 윤 변호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법정까지 가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제 치마를 붙잡고 엄마 하던 모습, 대학 입학식 날 활짝 웃던 모습. 하지만 그 다음엔 장례식에도 안 온 모습,
크루즈에서 샴페인 잔 든 모습이 겹쳤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임시처분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임대료 계좌를 어머님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방 안에 울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청 앞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인 4월 13일 법원에서 임시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대료 수령 계좌를 장미자 명의로 즉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윤 변호사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고 그날 오후부터 임대료는 제가 새로 만든 통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날 밤 9시 반지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 열어봐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했고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보니 태준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계좌를 바꾸면 어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엄마, 무슨 변호사예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6년 동안 내 동의 없이 돈 가져간 건 가족이라서 괜찮은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숨소리만 들렸고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오해예요. 다 엄마 노후 위에서 모아둔 거라니까요. 제가 관리해서 나중에 드리려고. 그럼 왜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인지 말 안 했어? 왜 위임장을 위조했어? 위조 아니에요. 엄마가 병원 다니느라 바빠서 제가 대신 처리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변명이 이어졌어요. 엄마, 문 열어요. 제발, 얘기 좀 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애원조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려워요. 매장 운영하느라 대출도 받았고 칠순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매장 임대료도 내 건물에서 안 낸 거 알아요. 6년 동안 공짜로 쓴 거죠? 그건. 수진이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문밖이 조용해졌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엄마, 이러지 마요. 법까지 가면 우리 다 망해요. 형사 처벌받으면 저 회사에서 잘리고 수진이도 매장 못해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처럼 들렸고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 돈 가져간 것도 장례식 안 온 것도. 장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장모님 칠순인데 어떻게 안 가요? 아버지 장례보다 장모 칠순이 더 중요했구나. 엄마, 문을 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잡이가 덜컥거렸고 문틀이 흔들렸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문 안 열면 경찰 불러요. 불러요. 위임장 위조한 사람이 누군지 경찰한테 말할게요. 순간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밖으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정적.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방금 아들을 내쫓았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을 문 밖에 세워두고 대화조차 거부한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필적 감정 의뢰했고요. 내용 증명도 오늘 발송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명도
청구 소장 준비 중이에요. 명도 청구요? 네, 7층 한복 매장이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잖아요. 무단 점유니까 내보낼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매장을 빼앗는다. 그 말이 현실로 느껴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회색 하늘 아래 반지하 골목이 어두워졌습니다. 식탁 위엔 재산세 고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납세 의무자 장미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예요. 윤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권리. 72년을 살면서 제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있었나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집에서 아내로, 병원에서 보호자로 살면서 늘 누군가를 위해 양보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참을성을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 12통이 와 있었어요. 읽지 않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혈육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정 안에서 조금씩 분명해졌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나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어요. 방청석 의자는 딱딱했고 앉자마자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고개를 들자 피고인석에 태준이와 수진이가 보였어요. 태준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태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가운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고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사 제2025가 합일만 2457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형사 제2025고단 3381호 사문서 위조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법정에 울렸어요. 윤서연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제출하십시오. 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재판부 증거 3가지를 제출합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서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감정서가 띄워졌어요. 위임장상 서명과 장미자의 실제 필체 간 불일치 확인. 위조 개연성 99.7%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태준이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부, 어머니께서 병원 업무에 바빠 대리 서명을 요청하신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건 태준이의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윤 변호사가 2번째 서류를 제출했어요. 둘째, 소망타워 관리사무소의 임대료 내역서입니다. 2019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년간 총 5억 4천만 원이 피고 장태준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월별 임대료 내역, 입금 날짜, 계좌번호. 5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수진이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셋째, 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기계였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쉭, 잡음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준아, 잘 들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뇌졸중 전 건강했을 때의 목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이 건물 말이야. 녹번동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지은 거 알지? 이거 엄마 명의로 넘겼어. 왜냐면 내가 먼저 가면 엄마 혼자 남잖아. 이 건물 임대료로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내 거 아니야. 알았지? 응, 알았어, 아버지. 태준이의 대담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렸을 때처럼 순진하게 들렸지만 지금 법정에 앉은 태준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어 닦았고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제가 혼자 남을 거라는 걸, 아들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녹음까지 남겨둔 거였군요.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판사의 질문에 태준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서류를 뒤적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부, 피고는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임대료를 관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증거 있습니까? 별도 계좌에 보관했다거나 관리 장부가 있습니까? 그건 구두로 관리했습니다. 구두요? 판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법정 경위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윤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다음 재판에서 결론 나올 겁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고 물이 차갑게 내려갔어요. 3주 후인 6월 12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태준이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재판 시작 전 복도에서 태준이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장미자님,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윤 변호사가 제 눈치를 받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 측에서 합의안을 준비했습니다. 5억 4천만 원 중 3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은 계속 공동 관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공동 관리요? 네, 어차피 가족이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가실 텐데 법정 다툼으로 관계를 망치는 건. 말을 자르고 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3억이면 부당이득액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어머님 단독 소유인데 왜 공동 관리를 해야 하죠?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거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태준이의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결정을 존중합니다. 상담실을 나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제 앞을 막아섰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합의해요. 3억 드릴게요. 제발 그만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엄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쳐다봤고 태준이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요? 수진이도 매장 문 닫아야 해요.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6년 전에 생각했어야지. 내 돈 가져갈 때, 아버지 유언 어길 때. 태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고였고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는 저 낳은 거 후회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목이 메었어요. 태준이를 지나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19일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민사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억 4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7층 한복 매장에 대한 명도 청구를 인용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법정이 조용해졌고 태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나 초범이고 가족 간 범죄임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다시 망치 소리. 탁!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법원 계단 앞에 섰어요. 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네. 이겼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은 시원했지만 다른 한쪽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준이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걸어갔고 수진이가 그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지다가 법원 문을 나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고 바람이 불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날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1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2025년 7월 5일 판결이 확정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윤서현 변호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은행 직원 한 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야 해요. 매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유하실 건가요? 윤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망타워, 감나무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12층 건물. 남편이 제 노후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팔지 않을래요. 그냥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하시기엔 부담되실 텐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부동산 관리 신탁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이 건물 관리를 대행하고 임대료는 어머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분쟁 위험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요? 매월 보고서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관리하다가 또 누군가에게 속을 바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았어요. 그걸로 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장미자. 제 이름을 쓰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72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한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집을 정할 때도 늘 남편이나 시댁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임대료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임대료, 월 750만 원. 반지하 월세 50만 원을 내고도 700만 원이 남았어요. 절반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장학금이랑 요양기금으로요. 남편이 제 노후를 챙겨줬으니까 저도 남편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 변호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행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매월 350만 원씩 장덕수 기금으로 자동 이체하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수혜 대상은요? 요양보호사 자녀 장학금이랑 저소득층 요양비 지원으로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고 나무 그늘 아래 섰어요. 휴대폰을 꺼내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요. 고마워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2025년 8월 15일 이사 날이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신축 아파트 305호 50제곱미터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고 15층이라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어요. 반지하에서 살 땐 짐이 많은 줄 몰랐는데 박스가 20개나 됐습니다. 옷가지, 그릇, 책, 남편 유품. 거실 창가에 작은 탁자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남편 영정 사진을 올려놓고 국화 한 송이를 꽂았어요. 햇빛이 사진 유리에 반사되며 남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햇살 좋죠?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10년 만에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이었고, 비록 영정 사진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 가는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반지하에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커피 향을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 맡을 수 있었어요. 베란다에 나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평범한 노후.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누군가를 돌보느라 제 삶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었어요. 2025년 9월 3일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60대 법무사가 질문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드님 한 분이시죠? 네, 하지만 유류분만 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기부할게요. 기부요? 어디에요? 요양보호사 협회랑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나눠주세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아드님께 사정을 설명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유언자 장미자. 제 마지막 의사를 제가 정한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제 권리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이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SNS도 비공개로 전환돼 있었어요. 며느리 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째였어요. 그래, 이게 나은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더 이상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참지 않아도 됐고 며느리니까라며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2026년 4월 3일 남편 일주기였습니다. 성당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이호실 앞엔 다른 분의 명패가 걸려 있었고 빈소엔 조문객이 가득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1년 전을 떠올렸어요. 혼자 빈소를 지키던 그날, 국화꽃 향기, 텅 빈 의자들. 그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국화를 새로 꽂았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1년 됐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햇빛 무늬가 생겼고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식탁 위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자 명의 통장, 매월 25일이면 임대료 750만 원이 들어왔고 자동으로 350만 원이 기금으로 나갔어요. 남은 400만 원 중 50만 원은 월세, 100만 원은 생활비, 나머지는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7,200만 원.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모은 재산이었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어요. 서랍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 납세 의무자 장미자라는 글씨. 1년 전 이 종이 한 장이 제 삶을 바꿨어요. 고지서를 접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모서리를 정확히 맞추는 습관은 여전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벤치에서 할머니들이 이야기하고 산책로엔 커플이 걷고 있었어요. 나도 저기 내려가 볼까? 경로당 안내문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노래교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이제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차단 목록에 여전히 있었고 풀 생각은 없었어요. 언젠가 태준이가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3세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1년 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장미자, 잘 살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가 탁자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어요. 60세의 남편이 웃고 있었고 제 손이 사진 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 이름을 내가 지켰어요. 이제 내 방식으로 살 거예요.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국화꽃 그림자가 탁자 위에 드리웠고 커피 향기가 거실에 퍼졌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3세, 이제 제 방식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인가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